부동산 규모만 따지면 우리나라 10대 기업을 몽땅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이곳. 한강을 낀 고급 주택가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부터 유동인구가 높은 상업단지, 게다가 뜨거운 교육열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넘버1 학군까지 있어서 이곳 입성이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예상하셨겠지만 강남입니다. 그런데 반세기 전 모습을 보면요, 이 지역은 심각한 결점이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도 버린 땅이라 그랬대요. 지금의 강남이 되기까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남이 이렇게까지 천지개벽한 이유, 운이 좋아서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나라에서 일부러 힘줘서 키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에 경제개발이 추진이 되면서 도시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으러 서울로 오죠. 해방 당시 90만 명이었던 서울 인구는 60년대에 폭발적으로 늘어서 서울 지역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돼버립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제대로 된 인프라 없이 인구부터 늘어버리면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울이 슬럼화되기 시작하면서 위생범죄, 주택난 등 각종 도시 문제가 심각해져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보면요, 전쟁이 끝난 지 겨우 10년, 처참했던 기억이 아직은 모두에게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인데 여전히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심했습니다. 1964년 한국이 베트남전에 파병하자 이후 남북한 무력 충돌 수가 급증합니다. 그리고 난파 간첩 숫자도 1000명 이상 늘어요. 이렇게 나라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불안한데 당시 중요한 국가기관이랑 인구가 서울, 그 중에서도 강북에 몰려있다 보니까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강북 말고 저쪽 강 아래 사람들을 저기로 보내야겠다, 저기를 개발시키자 라고 생각했는데 이 강남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얼마 전 집중호우 때 강남 일대가 크게 피해본 것 기억나시죠? 강남은 지형 자체가 저지대라서 옛날부터 유명한 침수구역이었습니다. 이름에 물바지, 대야, 한자를 쓰는 동네가 있었고 남편이나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산다는 말까지 있었어요. 이게 풍수지리로는 뭐 물이 많은 지역이라서 그렇다나 뭐라나, 뭐 여튼 기술이 발달된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이름 없이 영등포 동쪽에 있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영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오늘날 강남 일대에 영동이 자주 보이는 것도 바로 이 이유예요. 먼저 한강을 서울의 중심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강의 수량과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할 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댐 건설을 정주영 회장이 있던 현대건설에게 맡깁니다. 이 댐 덕분에 서울, 특히 한강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침수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 댐이 뭐냐고요? 바로 소양강 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강의 모습과는 다르게 당시 한강에는 모래사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위에 뭘 지으려면 돌이나 흙으로 덮는 매립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대건설이 소양강댐 건설을 시작하면서 이곳 공사도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나중에 뭐가 세워졌는지 아세요? 오늘날 그 유명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입니다. 재밌는 건 이전에는 아파트 이름에 지역을 넣었는데 현대아파트가 히트를 치자 그 이후로 다들 회사 이름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대는 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개발을 통해서 번 돈으로 나중에 자동차, 조선 등 국가 기관 산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거죠. 흔히 우리는 강남 보고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강남은 아파트 공화국이 되었을까요? 아니,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 6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되면서 울산, 포항, 창원 등 영남권에 공업단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서울과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1966년에 오늘의 한남대교인 제3한강교를 건설해서 먼저 강북과 강남을 잇고요. 뒤이어 한강다리랑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 착공에 들어가죠. 이 제3한강교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이 강남 개발의 신호탄이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강남에는 폭 40에서 90m의 광로와 대로 등 간선도로가 격자형으로 깔려요. 당시 한국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허허벌판에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보고 사람들은 엄청 신기했대요.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면 살 집이 있어야겠죠. 가장 먼저 공무원 아파트를 짓습니다. 논현동 영동 공무원 아파트. 이게 강남 최초의 아파트예요. 15평, 좀 좁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가 방 하나에 대여섯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던 시절이거든요. 당시로서 15평은 뭐 초대형 아파트였던 셈입니다. 게다가 분양가도 낮아서 입주 수요도 많았어요. 그런데 입주민들이 얼마 안 가서 강북으로 다시 컴백해버립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도로랑 아파트만 딸랑 있고 주변에 시장, 학교, 병원 뭐 아무것도 없어서 생활하기 너무 불편했던 거죠. 오늘날 수도권 신도시 초기 모습이랑 비슷하죠. 여튼 이렇게 반응이 안 좋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강북 도심 발전을 막아버립니다. 백화점, 도매시장, 제조업체, 대학 등을 더 못 짓게 하고요. 각종 유흥시설의 허가와 이전을 금지시켜버립니다. 대신에 강남이 있던 영동지구는 나라에서 각 잡고 제대로 키웁니다. 청담동, 도곡동, 삼성동, 역삼동 일대에 아파트를 더 지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안 가죠. 그런데 때마침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이 함락됐다는 뉴스가 날아옵니다. 당시 강북도심은 휴전선으로부터 40km밖에 안 돼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더 커진 상태였는데 아픈 기억마저 또다시 떠오르게 돼요. 아, 전쟁 나서 한강다리 또 끊기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강남이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사람들은 하나 둘 강남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1976년 8월 11개 아파트 지구가 도입이 됩니다. 잠실, 반포, 청담, 도곡, 압구정, 원효 등 11개 아파트 지구 중 6개가 강남에 있어서 사실상 강남 아파트 단지 조성 프로젝트였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지었나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당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집은 별로 없다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지어야 했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해진 부지에 그냥 위로 쌓아 올리면 되니까 수익이 많이 남는,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도로만 깔아주면 건설사들이 알아서 놀이터, 주차장, 소방시설 등을 만들어주니까 도시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으니 좋았던 거죠. 어쨌든 이런 정책에 힘입어서 1970년하고 80년 사이 서울 전체 건설 물량의 58%가 강남에서 건설이 되고요. 약 10년 동안 아파트 개발은 국가의 다양한 제도적, 법적 지원을 받습니다. 각종 부동산 투기 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등 세금이란 세금은 다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요. 전기,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까지 제공해주면서 기존 건설사가 아니었던 기업들도 다 건설업에 뛰어들어요. 이렇게 격동의 70년대, 유입인구가 늘다 보니 따로 관리할 행정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된 소속 없이 이곳저곳 전전하던 강남이 드디어 1975년 강남구란 이름으로 솔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강남구청도 생기고요. 뿐만 아니라 선분양제도, 주택청약제도도 다 이때 처음 생겼습니다. 이 제도들이 생긴 비하인드 썰을 하나 풀어드리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했을 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도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체 자금 조달이 없이도 소비자들에게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받아서 주택을 지어서 좋았고요. 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목돈을 안 내도 되는 데다가 분양가 상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정부도 당시 주택 보급률을 끌어올려야 했는데 큰 재정 부담 없이도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강남 지역에 돈과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서 평당 200원에서 400원 하던 압구정, 신사, 잠원동이 어떻게 됐냐면요. 제3 한강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평당 3,000원을 넘기더니 아파트가 막 생겨날 땐 평균 4, 50만 원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말죽거리에 땅을 사면 떼돈을 번다는 소문이 퍼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봤거나 들어봤을 법한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이 영화의 배경이 바로 이때예요. 이렇게 강남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열풍이 70년대 말 서울 전역으로 퍼지게 되면서 오늘날 강남 부동산 불패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겁니다. 강남 부동산 가격은 매년 화제입니다. 각종 규제와 경기 침체가 와도 강남 부동산은 흔들림이 없어서 강남 불패라고 하는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공급보다 넘치는 수요 때문에 값이 계속 오르는 거죠. 그렇다면 수요가 왜 넘칠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크게 두 개를 꼽습니다. 첫 번째, 사교육의 성지, 강남 8학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강남의 상징인 경기고, 경기여고, 서울고등학교가 처음부터 강남에 있었는 줄 아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요. 아니에요. 원래는 강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심각해지는 도심 공해와 서울 도심의 과밀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이유로 1972년 서울 도심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전하라고 발표합니다. 당시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이때 왜 대학교가 아닌 고등학교를 이전시켰냐면 대학교는 홀로 독립이 가능한 성인이 가기 때문에 대학교 이전은 가구의 이전으로 이어지지 못하죠. 그런데 고등학교는 미성년자가 그 대상이다 보니 식구가 모두 이사할 가능성이 높았고 게다가 당시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인구 분산 효과가 컸다고 봤던 겁니다. 이렇게 당시 최고 명문고였던 경기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휘문고, 서울고, 경기여고에 이르기까지 15개 학교가 지금의 강남구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거주지 관계없이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했거든요. 1980년부터는 학생들이 가급적 걸어서 학교에 다니게 하자라는 취지로 거주지 중심의 완전 학군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 내 최고 명문고등학교들이 어딜 가기 시작했나요? 강남으로 갔죠. 이제 이 학교들은 강남에 거주하는 학생만 입학할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 학군제 도입 이후에 첫 입시 결과 서울대가 완전히 8학군의 동무대가 됩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강남 고교에 입학하려고 위장 전입한다는 기사가 매일 쏟아져 나와요. 이렇게 강남 8학군이 뜨기 시작을 하면서 강남 인구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강남 8학군의 위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죠. 최근 5년간 서울대 신입생 지역별 비율을 따져봤더니 전체 신입생의 10.4%가 강남, 서초 이 두 지역 출신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도심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했던 고등학교 이전이 평준화 정책을 만나면서 대한민국 넘버원 교육특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 강남 아파트 값을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부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넘사벽인 교통 인프라예요. 지금 서울에서 가장 큰 고속버스 터미널은 강남에 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강북에 각각 나뉘어 있었어요. 이렇게 도심의 산재에 있던 고속터미널들을 1977년 강남 개발을 위해 지금 위치로 다 이전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하철 1호선을 다양한 별명으로 부르더라고요. 달리는 역사박물관, 움직이는 할렘가, 지옥으로 가는 전차.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지하철 노선이기 때문이죠. 1호선을 보면 강남은 안 지나가고 종로 일대만 지나가는데 설계 당시 강남은 하필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쩔이었어요. 그런데 1984년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고 강남을 가로지르는 지하철이 처음 생기게 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강북 인구의 강남 이주가 눈에 띄게 늘어요. 그리고 상업 오피스 시설이 강남에 들어서기 시작하고 강북 도심에 있던 기업들이 하나둘씩 강남으로 이전합니다. 이렇게 강남은 교육시설의 이전을 통한 강남 8학군 조성과 당시 정부의 강북 억제, 강남 개발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성장 바로미터로 자리매김하게 돼요. 오죽하면 당시에 아직도 강북에 사십니까?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강남 인구 유입은 엄청 늘었다고 하죠. 이렇게 천지개벽한 강남, 그래도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강남 집값은 강북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강남 땅값이 몇 배로 뛰었다고 해도 워낙 그 전이 똥값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강북이랑 비슷비슷하긴 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냐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고 강남에 위치한 저층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한번 개발 열풍이 몰아쳤죠. 이렇게 1970년대 수많은 혜택 속에 탄생했던 대규모 단지가 고층 주거촌으로 탈바꿈하면서 강남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강남은 부촌으로의 입지를 굳건히 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죠. 오늘 강남의 변천사를 살펴본 이유는요, 단순히 부자 동네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자 대한민국의 경제적 중심을 아예 옮겨버릴 만큼 성공한 신도시 개발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한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많기도 하고요. 오늘 돈스토리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인구 집중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중 어떤 곳이 제2의 강남이 될까요?